제 이름은 김여정. 조선노동당 부부장이자 대한민국 국민들이 흔히 부르는 독사 김정은의 미친 개. 네, 바로 그 여자입니다. TV 속의 저는 늘 표독스러운 눈으로 대한민국을 향해 저주를 퍼붓고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은 아십니까? 제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최면을 건다는 사실을요. 나는 악마가 되어야 한다. 독을 품어야 산다. 그래야 내 오빠라는 저 괴물의 곁에서 숨이라도 쉬며 살 수 있다. 오늘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뉴스에는 단 한 줄도 나오지 않는 10년 전 그날 밤의 비극입니다. 제 심장이 터질 것처럼 뜨거웠던 유일한 순간, 그리고 내 오빠 김정은 원수가 내 눈앞에서 잔인하게 찢어발긴 내 첫사랑과 빛조차 보지 못하고 사라진 내 아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방송을 김정은 원수가 듣는다면 당장 저를 색출해 고사포 앞에 세우겠지만 상관없습니다. 내 사랑 진우 씨를 위한 진혼곡을 이제는 세상에 들려주고 싶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누르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다만 악녀의 가면 뒤에 흐르는 피눈물을 잠시나마 닦아주신다면 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부디 댓글로 여러분이 계신 곳을 알려주세요. 비록 이 몸은 북녘 땅에 있지만 마음으로나마 찾아가 인사 건네고 싶네요. 자유로운 세상 속에서 부디 평안하십시오. 이야기는 2013년 겨울 평양의 시린 밤바람 속에서 시작됩니다. 그해 겨울 평양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스위스 베른에서의 유학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저에게 고향 평양은 거대한 황금 감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백두혈통 공주님이라 부르며 머리를 조아렸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존경이 아닌 공포와 감시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화려한 연회가 매일 밤 열렸지만 샴페인 잔에 비친 제 얼굴은 시체처럼 창백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오빠 김정은의 권력이 공고해질수록 제 목을 조여오는 보이지 않는 족쇄는 더 무거워졌으니까요. 자유로운 공기를 마시던 스위스에서의 기억이 독이 되어 저를 괴롭혔습니다. 제가 숨을 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모두가 잠든 심야 1호 전용 승마장을 찾을 때뿐이었습니다. 호위병들을 멀리 물리고 미친 듯이 말을 몰아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면 그나마 살 것 같았거든요. 그날도 그런 밤이었습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린 칠흑 같은 밤, 저는 평소보다 더 거칠게 채찍을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그만 사단이 났습니다. 제가 아끼던 백마별이가 갑자기 무언가에 놀란 듯 앞발을 치켜들며 날뛰기 시작한 겁니다. 고삐를 놓친 저는 허공으로 붕 떴다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칠 찰나였습니다. 아, 이렇게 죽는구나.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 어둠 속에서 튀어나와 제 몸을 낚아챘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저는 흙바닥을 굴렀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단단하고 따뜻한 무언가가 저를 감싸고 있었으니까요. 눈을 뜨자 땀 냄새와 말똥 냄새, 그리고 묘하게 안정되는 비누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공주님, 괜찮으십니까? 다치신 곳은 없으십니까? 저를 안고 있는 남자는 호위사령부 소속 승마교관 황진우였습니다. 그는 제 밑에 깔려 충격을 온몸으로 받아내고도 자기 고통은 아랑곳 없이 저를 살피기에 바빴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의 얼굴은 땀범벅이었고 이마에서는 붉은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를 구하려다 말발굽에 채인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거 놔라. 내 몸에 손을 대다니 죽고 싶어 환장했어. 저는 반사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그를 밀쳐냈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평생 저를 신성한 존재 취급하며 옷자락 하나 닫는 것도 벌벌 떨던 남자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저를 공주가 아닌 보호받아야 할 여린 여자로 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권력자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다친 사람에 대한 순수한 걱정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황급히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마의 피가 눈을 타고 흘러내려도 닦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말이 흥분한 것 같아 진정시키려던 참이었는데 제가 늦었습니다. 처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피를 흘리는 건 그인데 왜 그가 용서를 비는 걸까?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그에게 건넸습니다. 피, 닦아라. 보기 흉하다. 하지만 그는 손수건을 받지 않았습니다. 뒷걸음질 치며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백두혈통의 옥체에 닿았던 손수건을 제가 감히 쓸 수 없습니다. 더러운 피가 묻습니다. 그 순간 가슴 한 구석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더러운 피. 그 말이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나는 고귀하고 너는 더럽다는 그 빌어먹을 신분제도가 피를 흘리는 사람 앞에서도 작동한다는 사실이 역겨웠습니다. 저는 홧김에 손수건을 그의 얼굴에 던지듯 던져주었습니다. 명령이다. 닦아. 그리고 오늘 일은 비밀이다. 오빠 귀에 들어가면 내 담당 경호원들 목이 다 날아갈 테니. 그는 떨리는 손으로 손수건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잠깐 고개를 들어 저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저는 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 속에 비친 제 모습은 화려한 당 부부장이 아니라 방금 죽음의 문턱을 넘고 돌아와 겁에 질린 24살의 여자아이였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저는 밤마다 승마장을 찾았습니다. 말을 타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둠 속에 서 있는 그 남자, 진우 씨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1호 구역 내 유일하게 CCTV가 닿지 않는 마구간 구석, 건초 더미 뒤가 우리의 아지트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승마 강습을 핑계로 몇 마디 나누는 게 고작이었지만 시간은 우리 편이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평양 밖의 세상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배급이 끊겨 굶어 죽는 사람들의 이야기, 장마당에서 몰래 거래되는 남조선 드라마 이야기. 그가 들려주는 세상은 오빠가 보여주는 지상낙원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가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USB 하나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공주님, 아니 여정동무, 이걸 한번 보십시오. 진짜 사람 사는 세상이 어떤 건지. 그 USB 안에는 남한 드라마 천국의 계단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밤새 그 드라마를 보며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권상우가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라고 외칠 때 제 가슴 속에서도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나도 사랑하고 싶다. 이 차가운 금미륵 같은 동상 로봇의 삶이 아니라 피가 돌고 심장이 뛰는 진짜 여자의 삶을 살고 싶다. 우리의 위험한 사랑은 그렇게 싹 텄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진우 씨의 따뜻한 손을 잡고 행복해하던 그 순간에도 저택 본관 2층 집무실에서는 오빠 김정은이 블라인드 사이로 승마장을 내려다보고 있었다는 것을요. 며칠 뒤 오빠가 저를 불렀습니다. 콘약 잔을 기울이며 오빠가 툭 던진 한마디는 제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여정아, 요즘 내 눈빛이 좀 탁해졌다. 밤바람이 차다. 승마는 당분간 쉬는 게 좋겠어. 길들지 않은 말은 다리를 분질러야 주인을 알아보는 법이거든. 그것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있다. 내가 밤마다 누구를 만나는지
다 알고 있다는 섬뜩한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불붙은 제 심장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경고가 우리를 지옥으로 이끄는 초대장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오빠의 경고는 섬뜩했지만 이미 불붙은 제 심장을 멈추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길들지 않은 말은 다리를 분질러야 한다는 그 말은 오히려 저를 더 깊은 반항심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감시가 심해질수록 금지된 것을 향한 갈망은 독버섯처럼 제 영혼을 잠식해 들어갔습니다. 매일 밤 11시 호위총국 경비병 교대 시간. 그 찰나의 틈이 우리의 유일한 만남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1호 승마장 가장 안쪽 마구간의 건초더미 뒤편을 아지트로 삼았습니다. 그곳은 드넓은 1호 구역 내에서 유일하게 CCTV 카메라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이자 제가 숨을 쉴 수 있는 유일한 해방구였습니다. 말들의 거친 숨소리와 쿰쿰한 건초 냄새가 섞인 그 좁은 공간에서 우리는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떨었습니다. 그것은 추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언제 들킬지 모른다는 공포 그리고 서로를 향한 걷잡을 수 없는 열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더 이상 부부장 동지나 공주님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정씨. 처음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을 때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평양천지 그 누구도 저를 그렇게 부를 수 없었습니다. 오직 그 사람만이 저를 김일성의 손녀가 아닌 사랑받고 싶어하는 여자 김여정으로 불러주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몰래 반입한 소형 노트북으로 남조선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이어폰 한쪽에 귀를 나눠 꽂고 어깨를 맞댄 채 우리는 숨죽여 화면 속 세상에 빠져들었습니다. 드라마 천국의 계단 속 주인공들이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라며 울부짖을 때 우리는 서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화면 속 배우들의 눈물보다 제 옆에 앉은 진우 씨의 거친 손마디가 더 슬프게 느껴졌습니다. 남조선 사람들은 저렇게 자유롭게 사랑을 외치는데 왜 우리는 죄인처럼 숨어서 서로의 눈조차 마음껏 바라보지 못하는 걸까? 어느 날 밤 진우 씨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주섬주섬 꺼냈습니다. 장마당에서 샀습니다. 너무 보잘것없어서 드릴까 말까 100번은 고민했습니다. 그의 손바닥 위에 놓인 것은 싸구려 큐빅이 박힌 쇠 머리핀이었습니다. 평양 백화점의 명품관에 널린 다이아몬드나 루비에 비하면 조잡하기 짝이 없는 물건이었죠. 심지어 끄트머리는 살짝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떤 보석을 받았을 때보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예쁘다. 정말 예쁘다, 진우 씨. 제가 머리핀을 꽂고 웃어 보이자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것은 뇌물이나 상납품이 아니었습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위해 자신의 월급을 털어 산 진짜 선물이었습니다. 그 녹슨 머리핀은 제게 약속과도 같았습니다. 언젠가 이 화려한 감옥을 벗어나 저 머리핀처럼 소박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 말입니다. 하지만 행복은 언제나 불안을 동반하더군요. 호위총국장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승마장 관리인들이 교체되었고 마구간 주변의 순찰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오빠의 감시망이 점점 목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직감했습니다. 이 위험한 줄타기가 곧 끝날 것임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5월의 어느 밤이었습니다.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져 바로 옆 사람의 말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빗소리는 우리를 세상과 단절시켜주는 거대한 커튼 같았습니다. 흠뻑 젖은 채 마구간으로 뛰어들어온 진우 씨가 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여정 씨, 도망갑시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호위총국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윗선에서 우리를 주시하고 있어요. 이대로 있다간 당신도 나도 위험해집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당신을 여기서 꺼내주겠습니다. 그의 가슴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도망이라니, 탈북이라니, 그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반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입술은 이미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데려가줘요. 제발 나 좀 데려가줘. 오빠가 없는 곳으로,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으로. 천둥 소리에 묻혀 우리의 고백은 비명처럼 흩어졌습니다. 그는 젖은 제 얼굴을 감싸 쥐고 거칠게 입을 맞췄습니다. 그것은 달콤한 로맨스 영화의 키스가 아니었습니다. 살고 싶다는, 살아서 사랑하고 싶다는 두 짐승의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차가운 빗물과 뜨거운 눈물이 섞여 입술 사이로 흘러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서로의 영혼을 올가매는 맹세를 했습니다.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함께하겠다고. 그날의 그 맹세가 얼마나 잔혹한 대가를 치르게 될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격정적인 밤이 지나고 제 몸에 찾아온 변화가 우리를 벼랑 끝으로 내몰게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저는 그의 품 안에서 처음으로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축복인가 저주인가 찾아온 생명. 2015년의 봄은 유난히 잔인했습니다. 평양 거리에는 살구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났지만 제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의 맹세 이후 제 몸에는 설명할 수 없는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환절기 감기 몸살인 줄 알았습니다. 나른하게 처지는 몸, 아침마다 밀려오는 현기증. 하지만 어느 날 아침 밥상에 오른 비린 생선국 냄새를 맡는 순간 저는 입을 틀어막고 화장실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위장이 뒤집히는 듯한 구역질을 쏟아내고 거울을 본 순간 창백하게 질린 제 얼굴 위로 서늘한 공포가 스쳤습니다. 달력을 확인했습니다. 예정일이 한참 지나 있었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아니어야만 해.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남조선의 여자들이라면 테스트기에 뜬 두 줄을 보며 환호성을 질렀겠지만 북조선의 로열 패밀리, 그것도 백두혈통인 저에게 이것은 임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반역의 증거였습니다. 백두의 혈통은 순결해야 한다. 오빠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주입했던 그 절대적인 명제. 그런데 감히 호위총국 군관 따위의 핏줄이 내 몸속에 자라기 시작했다. 이것이 발각되는 순간 저는 물론이고 진우 씨 그리고 그의 가족들까지 3대가 멸족을 당할 것이 뻔했습니다. 배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직 아무런 느낌도 없는 납작한 배였지만 그 안에 심장이 뛰는 생명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미치도록 두려웠습니다. 이 아이는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단두대로 안내할 시한폭탄이었습니다. 그날 밤 마구간 뒤편의 어둠 속에서 진우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제 창백한 안색을 보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여정 씨, 어디 아파요? 안색이 백지장 같습니다. 저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그가 겁을 먹고 도망칠까봐 혹은 나를 원망할까봐 무서웠습니다. 진우 씨, 나 아이가 생긴 것 같아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말 울음소리만이 그 침묵을 메웠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제 배와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지울게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무슨 소립니까? 그가 제 어깨를 와락 감싸 쥐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그의 눈에는
공포가 아닌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입니다. 여정 씨와 나, 우리가 사랑해서 생긴 생명입니다. 왜 지웁니까? 왜 미안해합니까? 하지만 오빠가 알면 우린 다 죽어요. 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거예요. 그래서 떠나자는 겁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내 목숨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 목숨까지 걸린 일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떨고 있는 저를 품에 안고 속삭였습니다. 내가 지킵니다. 당신도 아이도. 내 심장이 멈추는 한이 있어도 반드시 살립니다. 그의 품에서 저는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그것은 안도의 눈물이자 다가올 운명에 대한 비탄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입덧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오빠 김정은이 주최하는 1호 연회는 저에게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기름진 요리 냄새가 코를 찌를 때마다 헛구역질이 올라오는 것을 허벅지를 꼬집으며 참아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오빠가 기분이 좋다며 최고급 콘약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정아, 한 잔 받아라. 이번에 프랑스에서 공수한 귀한 술이다. 잔을 받는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임신 중에 독주라니. 아이에게 독약을 붓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제가 머뭇거리자 오빠의 눈매가 가늘어졌습니다. 왜? 오빠가 주는 술이 싫으냐? 아니면 무슨 숨기는 거라도 있어? 의심 가득한 눈빛. 그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 같았습니다. 여기서 거절하면 의심을 살 게 분명했습니다. 아닙니다, 오빠. 영광입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독한 술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식도가 타들어가는 고통보다 뱃속의 아이가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아 심장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래. 역시 내 동생이야. 오빠가 호탕하게 웃는 사이 저는 화장실로 달려가 변기를 붙잡고 방금 마신 술과 위액을 모두 토해냈습니다. 붉은 핏빛 토사물이 변기 물을 물들였습니다. 거울 속의 저는 괴물 같았습니다. 눈이 붉게 충혈된 채 배를 감싸 쥐고 중얼거렸습니다. 아가야, 미안해. 엄마가 힘이 없어서, 엄마가 겁쟁이라서 미안해. 시간이 없었습니다.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습니다. 여름이 오기 전에 헐렁한 옷으로 배를 가릴 수 있을 때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철통 같은 평양의 경계망을 뚫으려면 조력자가 필요했습니다. 1호 행사의 동선을 알고 의료 기록을 조작해 줄 수 있는 힘 있는 사람. 내 머릿속에 딱 한 사람,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현송월. 모란봉악단 단장이자 오빠의 총애를 받으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슬픈 눈을 하고 있던 여자. 그녀라면 나의 이 미친 비밀을 이해해 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그녀가 술에 취해 여자로서의 삶이 그립다고 푸념하던 것을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위험을 무릅쓰고 한밤중에 그녀의 사택을 찾았습니다. 현송월 언니는 창백한 제 얼굴과 무의식적으로 배를 감싸는 제 손을 보고 단박에 상황을 눈치챘습니다. 미쳤구나. 여정아, 내가 정말 미쳤어. 그녀는 사색이 되어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무릎을 꿇고 눈물로 애원하자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나 좀 살려줘. 아니, 내 아이 좀 살려줘. 언니도 엄마잖아. 내 새끼가 빛도 못 보고 개죽음 당하게 할 순 없어. 제발. 같은 여자로서, 그리고 비밀을 품고 사는 어미로서의 동질감 때문이었을까요? 한참의 침묵 끝에 현송월 언니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다음 주 오빠의 현지 지도가 신의주로 예정되어 있어.
내가 수행 명단에 너를 넣을게. 1호 열차를 타면 검문을 피할 수 있어. 하지만 국경을 넘는 건 내 몫이야. 그녀의 말은 구원의 밧줄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밧줄이 썩은 동아줄인지 튼튼한 생명줄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잡아야 했습니다. 벼랑 끝에 선 저에게 선택지는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죽음의 질주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보내는 작은 태동을 느끼며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기다려, 아가. 엄마가 반드시 너를 세상 밖으로 데리고 나갈게.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디데이. 그날의 아침에는 붓다 못해 핏빛으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현송월 언니가 마련해준 계획은 치밀하고도 대담했습니다. 오빠 김정은의 신의주 현지 지도 일정에 맞춰 움직이는 1호 열차. 그 절대 권력의 상징인 열차에 숨어 국경 도시까지 이동한 뒤 혼란을 틈타 압록강을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처럼 가장 삼엄한 곳이 오히려 가장 안전한 탈출구가 될 것이라는 역발상이었죠. 떠나기 전날 밤 저는 짐을 싸는 대신 서랍 깊숙한 곳에서 어머니 고영희의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오빠와 나를 낳고도 평생을 숨죽여 살아야 했던 여자. 김정일의 사랑을 받았지만 결코 양지로 나올 수 없었던 비운의 여인. 사진 속 어머니는 슬프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라이터를 켰습니다.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불꽃이 사진 끝을 하찼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남자를 그림자처럼 숨겨두고 평생을 죄인처럼 살다 죽지는 않겠습니다. 화마가 어머니의 얼굴을 삼키고 마지막으로 김여정이라는 제 이름이 적힌 당원증까지 태워죄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평양의 공주 김여정은 죽었습니다. 내일부터 저는 이름 없는 여자가 되어 사랑하는 남자와 흙바닥을 구르며 살 것입니다. 타오르는 불꽃을 보며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리라. 이 황금으로 도배된 감옥을 내 발로 박차고 나가리라. 다음 날 새벽 평양역 지하 1호 전용 승강장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육중한 녹색 장갑 열차가 거대한 짐승처럼 입을 벌리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수행원 자격으로 특실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제 온 신경은 열차의 맨 뒤 칸, 화물칸에 쏠려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원수님 하사품이라는 붉은 딱지가 붙은 거대한 나무 상자 하나가 실려 있었습니다. 바로 진우 씨가 숨어 있는 상자였습니다. 숨구멍 몇 개에 의지한 채 짐짝처럼 웅크리고 있을 그를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출발. 날카로운 기적 소리와 함께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덜컹, 덜컹. 선로의 진동이 제 심장 박동과 섞여 요동쳤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평양의 풍경들. 주체사상탑, 류경호텔, 김일성 광장. 지긋지긋했던 그 풍경들이 묘하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증오스러웠던 도시조차 서글퍼 보였습니다. 저는 뱃속의 아이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참자. 이제 곧 끝이야. 하지만 평호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평성을 지나 신의주로 향하던 중 갑자기 객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보이부 검열입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1호 열차는 검열 대상이 아닙니다. 원수님이 타고 계시지 않은 선발대 열차라 해도 감히 보이부가 들이닥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무장한 군인들이 들이닥쳐 짐칸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짓이야?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행패를 부려? 제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지만 검열 책임자의 눈빛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는 저에게 경례를 붙이면서도 눈은 뒤쪽 화물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송구합니다. 부부장 동지. 상부에서 쥐새끼 한 마리가 열차에 숨어들었다는 첩보가 들어와 긴급 수색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쥐새끼. 그 단어가 제 뇌리를 강타했습니다. 누군가 알고 있다. 우리의 계획이 샜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군인들이 화물칸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진우 씨가 숨은 상자 앞에 멈춰 섰습니다. 군인 한 명이 상자의 뚜껑에 손을 대려는 순간 제 이성이 마비되었습니다. 멈춰. 저는 비명을 지르며 군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공포를 감추기 위해 짐짓 표독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그들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내 놈들이 제정신이야? 저게 뭔지 알아? 원수님께서 현지 지도 가셔서 하사하실 1호 선물이야. 저기에 내 놈들 더러운 손자국이라도 남으면 그 목숨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제 고함 소리에 객실 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1호 선물이라는 말에 군인들이 주춤거렸습니다. 북한에서 최고 존엄의 물건을 훼손하는 것은 곧 즉결처형을 의미하니까요. 책임자가 곤란한 표정으로 저와 상자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1초가 1년 같았던 대치 상황. 제 눈빛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끝장이었습니다. 저는 도끼를 품고 그를 쏘아보았습니다. 열어봐. 당장 열어보라고. 대신 그 안에 쥐새끼가 없으면 내 놈과 내 가족들 목은 내일 아침 광장에 걸릴 줄 알아. 제 서슬 퍼런 협박이 통했나 봅니다. 책임자는 마른 침을 삼키더니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실수를 범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부부장 동지. 철수해. 전원 철수. 군인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놀랐는지 배가 뭉쳐왔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시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살았다. 이번 고비는 넘겼다. 하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 첩보는 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 몇 시간 뒤 기차는 신의주역에 도착했습니다. 밤 11시. 국경 도시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짐을 내리는 척하며 혼란스러운 틈을 타 역사를 빠져나왔습니다. 차가운 강바람이 뺨을 때렸습니다. 진우 씨는 상자에서 나와 굳은 몸을 풀 새도 없이 제 손을 잡고 뛰었습니다. 여정 씨,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약속 장소인 갈대밭이 저기 보입니다. 우리는 압록 강변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진흙탕이 신발을 잡아당기고 날카로운 갈대잎이 얼굴을 스쳤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헉헉거리는 숨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드디어 눈앞에 압록강의 검은 물결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 강 건너편 중국 단동의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네온사인이 반짝이는 그곳. 바로 자유의 땅이었습니다. 불과 수백 미터 거리. 헤엄쳐서라도 건널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다 왔어. 진우 씨, 우리 진짜 다 왔어. 제가 울먹이며 말하자 진우 씨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브로커 배만 타면 끝입니다. 여정 씨, 고생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약속된 장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밭에는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있어야 할 배도, 우리를 기다리겠다던 브로커의 신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강물 흐르는 소리와 을씨년스러운 바람 소리뿐. 싸늘한 기운이 발목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마치 폭풍이 몰아치기 전의 고요함처럼 세상이 숨을 죽이고 우리를 지켜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진우 씨가 저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여정 씨, 뭔가 잘못됐습니다. 뒤로 물러서십시오.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철컥하는 금속성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름 끼치도록 익숙한 장전 소리였습니다. 철컥. 그 건조하고도 서늘한 금속성 소리가 고요한 갈대밭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제 뇌리는 본능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감지했습니다. 장전 소리였습니다. 누군가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인 채 총구를 우리 심장에 겨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엎드려. 진우 씨가 비명처럼 외치며 제 몸을 바닥으로 거칠게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동시에 칠흑 같았던 세상이 대낮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팍! 사방에서 터진 거대한 서치라이트 불빛이 눈을 멀게 할 듯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강렬한 빛에 눈을 뜰 수 없어 팔로 얼굴을 가린 제 귀로 확성기를 찢을 듯한 고함 소리가 날아들었습니다. 꼼짝 마라. 반동분자 놈들이다. 저항하면 즉시 사살한다. 함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쥐새끼처럼 완벽하게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갈대밭 곳곳에서 군화 발자국 소리가 천둥처럼 울리며 수십 명의 무장 군인들이 뛰쳐나왔습니다. 그들의 군복에 붙은 견장은 국경 경비대가 아니었습니다. 국가보위성, 바로 보위부 타격대였습니다. 어떻게 알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브로커는 없었습니다. 1호 열차의 검열부터 비어버린 약속 장소까지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사냥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그 돈은 더 큰 권력의 공포 앞에서는 휴지 조각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팔았습니다. 내 뱃속의 아이와 우리의 자유를 오빠 김정은에게 제물로 바친 것입니다. 여정 씨, 내 뒤에 숨으시오. 절대로 나오면 안 됩니다. 진우 씨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저를 등 뒤로 감추며 앞을 막아섰습니다. 무기도 지원군도 없는 혈혈단신. 하지만 그는 마치 사자처럼 포효하며 달려드는 보위부원들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이 개자식들아, 건드리지 마라. 내 여자다. 손끝 하나라도 대면 다 죽여버리겠다. 퍽, 억, 둔탁한 타격음과 신음소리가 빗발쳤습니다. 진우 씨는 맨주먹으로 총검을 든 군인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한 명을 쓰러뜨리면 2명이 달라붙고 2명을 밀쳐내면 4명이 덮쳤습니다. 처절했습니다. 그것은 싸움이라기보다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려는 수컷의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과부적이었습니다. 개머리판이 진우 씨의 뒤통수를 강타했습니다. 그가 비틀거리며 무릎을 꿇자 군화발들이 사정없이 그의 온몸을 짓밟기 시작했습니다. 여정 씨, 도망, 가. 피투성이가 된 입으로 그가 저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흙탕물에 처박힌 그의 얼굴이 뭉개지는 것을 보며 제 이성의 끈이 툭 끊어졌습니다. 안 돼. 그만해. 그만하란 말이야. 저는 미친 여자처럼 갈대밭을 기어나가 군인들의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야, 이 새끼들아. 내가 누군지 몰라. 나는 김여정이다. 백두혈통 김여정이라고. 당장 그 사람에게서 떨어지지 못해. 제 절규에 잠시 군인들의 손길이 멈칫했습니다. 그들도 김여정이라는 이름 석 작아주는 공포를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온 지휘관, 검은 가죽 코트를 입은 보위부 국장은 싸늘하게 비웃을 뿐이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부부장 동지. 그래서 온 겁니다. 더러운 불순물을 제거하고 공주님을 모셔오라는 원수님의 직접 명령을 받고 말입니다. 원수님의 직접 명령. 그 말은 곧
우리에게 자비란 없다는 사형 선고였습니다. 끌고 가. 남자는 짐칸에 쳐넣고 여자는 차에 태워라. 싫어. 안 가. 진우 씨. 진우 씨. 군인들이 제 양팔을 짐승처럼 낚아채 끌고 갔습니다. 발버둥을 쳤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질질 끌려가는 제 시야 너머로 진우 씨가 짐승처럼 질질 끌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의식을 잃어 축 늘어진 그의 몸이 진흙탕 위로 긴 핏자국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늘이 무너진 듯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콱! 쏟아지는 빗줄기는 우리의 비명도, 흘러내린 피도, 그리고 자유를 향한 마지막 희망도 무자비하게 씻어내렸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눈물과 섞여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검은색 세단 뒷좌석에 처박힌 저는 창문에 얼굴을 붙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저 멀리 강 건너편 중국 단동의 불빛이 빗줄기 사이로 흐릿하게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손만 뻗으면 닿을 것 같았던 그 자유의 빛이 이제는 영원히 닿을 수 없는 별처럼 아득해 보였습니다. 차 문이 닫히고 시동이 걸렸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공포를 느꼈는지 뱃가죽을 걷어찼습니다. 미안해. 아가, 엄마가 미안해. 저는 배를 감싸 쥐고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우리를 태운 차는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다시 그 지옥 같은 평양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따뜻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피비린내 진동하는 처형장,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두 눈으로 목격해야 하는 잔혹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태운 차는 평양의 화려한 관저나 국가보위성 지하 감옥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치는 풍경은 낯설고 황량했습니다. 덜컹거리는 비포장도로를 한참이나 달려 도착한 곳은 평양 외곽 순안구역에 위치한 강건 종합군관학교 전술훈련장이었습니다. 그곳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지만 공기 중에서 비릿한 피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고위 간부들이 쥐도 새도 모르게 처형당한다는 바로 그 죽음의 골짜기였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저는 짐짝처럼 진흙탕 위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거센 빗줄기가 제 온몸을 때렸지만 추위를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너무나 비현실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텅 빈 연병장 한가운데 대낮처럼 밝은 조명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 아래 하얀 천막이 쳐져 있었고 고급 가죽 소파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소파에 앉아 한 손에는 담배를 든 채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는 남자. 내 오빠 김정은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연극을 관람하러 온 관객처럼 다리를 꼬고 앉아 흙투성이가 된 저를 무표정하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제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위부원들이 뒤쪽 트럭에서 무언가를 질질 끌고 왔습니다. 넝마가 된 옷, 피범벅이 되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얼굴. 진우 씨였습니다. 그들은 진우 씨를 연병장 한가운데 세워진 나무 기둥에 묶었습니다. 축 늘어진 그의 고개가 힘없이 떨궈졌습니다. 여정아. 오빠의 목소리는 차분해서 더 소름 끼쳤습니다.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지는 그의 목소리가 연병장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아꼈는데 부족한 것 없이 키워줬더니 고작 말뼈따귀 같은 놈이랑 놀아나. 백두의 핏줄이 그렇게 싸구려였나? 저는 빗물과 진흙이 뒤범벅된 바닥을 기어 오빠의 발치로 다가갔습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없었습니다. 오직 뱃속의 아이와 진우 씨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오빠의 구두를 붙잡고 저는 울부짖었습니다.
오빠 잘못했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제발,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저 사람 아무 죄 없어. 내가 꼬신 거야. 내가 외로워서 그러자고 한 거야. 오빠는 혐오스럽다는 듯 제 손을 발로 툭 차냈습니다. 그리고는 턱짓으로 제 배를 가리켰습니다. 그럼 저 뱃속에 든 건 뭐지? 더러운 잡종인가? 아, 아니야. 오빠 조카야. 우리 핏줄이잖아. 낳게만 해줘. 낳아서 아무도 모르는 시골에 가서 죽은 듯이 살게. 내 눈앞에 안 띄게 할게. 제발, 제발 아이만은 살려줘. 제 애원에도 오빠의 표정은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오히려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진우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비틀거리는 저도 보위부원들에게 양팔이 잡힌 채 강제로 일으켜 세워졌습니다. 오빠가 피투성이가 된 진우 씨의 머리채를 잡아 고개를 들게 했습니다. 퉁퉁 부어 눈조차 뜨지 못하는 진우 씨. 야, 말쟁이. 마지막으로 할 말 있나? 내 놈이 감히 넘본 여자가 누군지 이제 좀 알겠나? 오빠의 조롱에 진우 씨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핏물 섞인 침을 뱉어내며 그가 쉰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 말은 오빠를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여정 씨. 그는 찢어진 입술을 억지로 움직여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보지 마십시오. 눈 감으십시오. 그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저를 걱정하는 그 한마디. 오빠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목격한 독재자의 열등감이 폭발한 것입니다. 오빠는 거칠게 뒤돌아서며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쏴라. 그 명령은 일반적인 총사령이 아니었습니다. 사격수들이 들고 나온 것은 소총이 아니었습니다. 연병장 구석, 위장막이 걷히며 드러난 것은 4개의 총구가 하늘을 향해 솟아있는 14.5mm 고사포였습니다. 비행기를 잡는 무기. 사람을 쏘면 시신조차 남지 않고 가루가 되어버린다는 그 끔찍한 무기였습니다. 안 돼. 안 돼. 오빠 미쳤어? 안 돼. 제가 발악하며 뛰쳐나가려 했지만 건장한 보위부원들이 제 몸을 짓눌렀습니다. 잘 봐라, 김여정. 이게 배신자의 말로다. 똑똑히 지켜봐. 오빠의 고함과 함께 고막을 찢는 굉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쾅! 천둥 소리보다 더 큰 지축을 뒤흔드는 폭음이 연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번쩍이는 불꽃이 진우 씨가 묶인 기둥을 집어삼켰습니다. 단 몇 초였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영겁의 시간처럼 슬로우 모션으로 보였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의 몸이 따뜻하게 나를 안아주던 그 가슴이 나를 위해 울어주던 그 눈동자가 붉은 안개가 되어 공중으로 흩어졌습니다.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습니다. 나무 기둥은 산산조각이 났고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직 피비린내 섞인 붉은 빗물만이 바닥을 적실 뿐이었습니다. 제 입에서 짐승 같은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전멸했습니다. 세상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가 제게 다가와 어깨를 짚으며 속삭였습니다. 악마의 속삭임이었습니다. 깨끗해졌구나. 이제 돌아가자. 저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뱃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과 함께 따뜻한 액체가 다리 사이로 흐르는 것을 느끼며 저는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추락했습니다. 차라리 이대로 죽어 다시는 눈을 뜨지 않기를 간절히 빌면서 눈을 떴을 때 세상은 온통 하얀색이었습니다. 비릿한 피냄새와 화약 냄새,
그리고 진흙탕의 축축한 냉기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대신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와 기계적인 심전도, 모니터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귓가를 때리고 있었습니다. 삐, 삐, 삐. 그 건조한 기계음이 저에게 너는 아직 살아있다고 잔인하게 고지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일까? 지옥인가? 아니면 천국인가? 몽롱한 의식 속에서 손을 들어 배를 만졌습니다. 본능이었습니다. 하지만 손끝에 닿은 것은 불룩 솟아오른 생명의 온기가 아니었습니다. 푹 꺼진 배, 그리고 그 위를 칭칭 감고 있는 두꺼운 압박 붕대뿐이었습니다. 순간 머리를 강타하는 끔찍한 통증과 함께 지난 밤의 기억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쏟아지는 폭우, 찢어지는 비명소리, 그리고 붉은 안개가 되어 흩어지던 진우 씨의 마지막 모습.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짐승 같은 신음소리만이 새어나왔습니다. 아랫배가 불타는 것처럼 뜨거웠습니다. 자궁 깊은 곳이 텅 비어버린 그 공허한 감각. 내 몸의 일부가, 아니, 내 영혼의 절반이 도려내져 나갔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정신이 드십니까? 부부장 동지.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차트를 보며 무미건조하게 물었습니다. 봉화진료소 산부인과 과장이었습니다. 오빠의 주치의이자 로열 패밀리의 비밀을 관리하는 자. 그는 제 눈을 피하며 기계적으로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자궁 내 출혈이 심해 응급 소파술을 진행했습니다. 태아는 유감스럽게도 이미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거짓말. 심정지가 아니었겠지. 너희들이 죽였겠지.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덧붙였습니다. 그 말은 제게 내려진 두 번째 사형 선고였습니다. 그리고 자궁 손상이 심각하여 앞으로 다시 아이를 갖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 진우 씨가 남기고 간 유일한 흔적, 사랑했던 증거가 내 몸에서 완전히 삭제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아니, 차라리 미쳐버리고 싶었습니다. 나가란 말이야. 다 죽여버릴 거야. 내 새끼 내놔. 내 아이 살려내. 저는 링거 바늘을 뜯어내며 발악했습니다. 침대 옆 협탁에 놓인 꽃병을 집어 던졌습니다. 와장창 깨지는 소리와 함께 유리 조각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황급히 병실을 빠져나갔습니다. 텅 빈 병실에 홀로 남겨진 저는 침대 시트를 움켜쥐고 울부짖었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샘마저 말라비틀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저 가슴 속에서 피가 역류하는 고통만이 느껴졌습니다.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남자도 죽었고 아이도 죽었습니다. 나만 살아남았습니다. 이 더러운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진우 씨에 대한 배신이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날카로운 유리 조각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거라면 이 고통을 끝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홀린 듯 침대에서 내려와 바닥을 기었습니다. 깨진 유리를 손에 쥐었습니다. 손바닥이 베어 피가 흘렀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손목에 유리를 가져다 댔습니다. 진우 씨, 기다려요. 금방 갈게요. 우리 아가랑 같이 기다려요. 손에 힘을 주려는 찰나 병실 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죽으려고? 소름 끼치도록 차분한 목소리. 고개를 들자 오빠 김정은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끔찍했던 지난밤의 모습과는 달리 말끔한 인민복 차림으로 뒷짐을 진 채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뒤로는 경호원들이 병실 문을 막아섰습니다.
오빠는 성큼성큼 걸어와 제 손에 들린 유리 조각을 발로 툭 차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침대 옆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전복죽 한 그릇이 들려 있었습니다. 죽고 싶으면 죽어라. 말리지 않겠다. 오빠가 죽그릇을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정아, 내가 죽으면 너를 도왔던 그 쥐새끼 같은 놈들은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제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오빠가 빙그레 웃으며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던졌습니다. 현송월 언니의 사진이었습니다. 현송월이 내가 이 여자 도움으로 기차를 탔더구나. 내가 여기서 목을 긋고 죽는 순간 현송월이 목도 광장에 걸릴 거다. 어디 그뿐이겠냐? 내 담당 간호사, 의사, 호위병들.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을 내 손으로 직접 찢어 죽일 거다. 내가 사랑한다던 그놈의 부모 형제까지 모조리다. 악마. 내 눈앞에 있는 건 오빠가 아니라 악마였습니다. 왜 이래?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그냥 죽게 내버려둬. 제발 나 좀 놔줘. 제가 오열하며 소리쳤지만 오빠는 숟가락으로 죽을 휘휘 저으며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널 살린 거야. 더러운 핏줄을 섞으려 했던 너를 용서하고 다시 기회를 주는 거란 말이다. 선택해라. 여기서 개죽음 당하고 내 지인들까지 다 지옥으로 보낼 건지 아니면 오빠가 숟가락에 죽을 떠서 제 입가에 들이밀었습니다. 살아서 내 옆에 설 건지 내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어 나를 위협하는 놈들을 물어뜯는 사냥개가 되어라. 그러면 너도 살고 현송월이도 산다. 죽 냄새가 역겨웠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나 하나 죽는 건 두렵지 않았지만 나 때문에 송월 언니까지 죽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빠의 그 뻔뻔한 눈빛을 보는 순간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솟았습니다. 죽지 않겠다. 살겠다. 기어이 살아남아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내 손으로 파괴하겠다. 내가 구축한 이 왕국을 내부에서부터 갉아먹는 독버섯이 되겠다. 저는 떨리는 입을 벌려 오빠가 내미는 죽을 받아먹었습니다.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았습니다. 비릿한 전복 내장 맛이 마치 내 아이의 피맛처럼 느껴졌습니다. 억지로 목구멍으로 넘기는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죽 그릇으로 떨어졌습니다. 꾸역꾸역 짐승처럼 죽을 삼켰습니다. 오빠는 그제야 만족스러운 듯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착하다, 우리 여정이. 몸 추스르고 나와라. 할 일이 많다. 오빠가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다시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입가에 묻은 죽을 닦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더 이상 26의 김여정이 아니었습니다. 눈동자의 생기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서늘한 도끼만이 남았습니다. 뱃속은 비었지만 가슴 속에는 시커먼 복수의 칼날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진우 씨, 미안해요. 나 악마가 될게요. 이 지옥 같은 세상을 씹어먹는 괴물이 되어서라도 반드시 복수할게요. 그날 병실의 하얀 침대 위에서 여자는 죽었고 악녀가 태어났습니다. 그날 병실에서의 맹세 이후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은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조각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여자는 더 이상 스위스 초콜릿을 좋아하고 승마를 즐기던 24살의 김여정이 아니었습니다. 창백하다 못해 투명한 피부, 핏기 없는 입술, 그리고 무엇보다 감정을 잃어버린 서늘한 눈동자. 사람들은 저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어른마녀, 독사. 네, 맞는 말입니다.
저는 스스로 제 심장을 얼려버렸으니까요. 복귀 후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제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이었습니다. 오빠 김정은의 사냥개가 되기로 자처한 이상 저는 누구보다 잔혹하게 물어뜯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타깃은 바로 1년 전 그 비오는 갈대밭에서 우리를 매복 습격했던 보위부 국장 최가놈이었습니다. 그는 오빠의 신임을 믿고 기고만장해 있었지만 권력의 생리를 몰랐습니다. 최고 존엄의 비밀을 너무 많이 아는 자는 결코 오래 살 수 없다는 것을요. 저는 치밀하게 함정을 팠습니다. 그가 중국 브로커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정보를 팔아넘겼다는 가짜 증거를 만들어 오빠의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오빠 아니 원수님. 최 국장이 뒤로 챙긴 달러가 상당합니다. 이자가 우리 내부 정보를 남조선 국정원에 넘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빠는 증거 서류를 훑어보지도 않고 제 눈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묻고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냐 아니면 내 사적인 복수냐?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잡초는 뿌리째 뽑아야 합니다. 원수님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제 손에 오물을 묻히는 것쯤은 두렵지 않습니다. 오빠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이제야 내 동생답구나. 처리해. 그날 밤 최 국장은 영문도 모른 채 지하 고문실로 끌려갔습니다. 저는 그가 고문당하는 현장을 유리병 너머로 지켜보았습니다. 그가 살려주십시오. 억울합니다. 라고 울부짖는 모습에서 1년 전 진우 씨가 피투성이가 되어 끌려가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와인 잔을 흔들며 그 비명을 감상했습니다. 진우 씨, 보고 있어요? 저놈이 당신을 죽게 만든 그놈이에요. 내가 지옥으로 보내줄게요. 그가 숨을 거두는 순간 제 가슴 속 응어리 하나가 풀리는 듯 했지만 동시에 더 깊은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쓰고 비릿할 뿐이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오빠의 입이자 방패가 되었습니다. 밤새워 대남 비방 성명을 작성했습니다. 특등 머저리, 겁먹은 개가 더 요란하게 짖는다.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 입에 담기도 힘든 저속하고 원색적인 독설들을 쏟아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미쳤다고, 악마가 씌었다고 욕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독설들이 사실은 저 자신을 향한 혐오이자 비명이었다는 것을요. 겁먹은 개. 그래요. 그건 바로 저였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더 이상 잃지 않기 위해 미친 듯이 지저대야만 하는 상처 입은 개가 바로 저였습니다.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역사적인 특사 파견이라는 명목으로 저는 남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이곳은 진우 씨가 그토록 오고 싶어 했던, 우리가 목숨 걸고 건너려 했던 바로 그 자유의 땅이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수많은 기자들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저는 짐짓 고개를 쳐들고 거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백두혈통의 오만함이라고 비난했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면 당장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서 억지로 턱을 치켜들고 천장을 바라봐야 했던 겁니다. KTX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평양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잿빛 건물이 아닌 화려한 네온사인, 경직된 군인들이 아닌 손을 잡고 웃으며 걷는 연인들. 그 평범한 행복들이 저를 미치도록 괴롭혔습니다. 진우 씨, 보여요? 당신이 말한 세상이 여기 있었네요. 이렇게 가까운 곳에 이렇게 눈부신 세상이 있었는데
왜 우리는 오지 못했을까요? 옆자리에 앉은 남조선 통일부 장관이 말을 걸었지만 저는 대답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제 귀에는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라던 드라마 대사만이 환청처럼 맴돌고 있었으니까요. 일정을 마치고 서울의 한 호텔 스위트룸에 들어왔습니다. 국정원의 도청을 피하기 위해 물을 틀어놓고 수행원들조차 다 물렸습니다. 넓고 화려한 방에 홀로 남겨진 순간 쓰고 있던 김여정이라는 가면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 깊숙한 곳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꺼낸 것은 3년 전 진우 씨가 장마당에서 사주었던 그 낡고 녹슨 머리핀이었습니다. 최고급 호텔의 샹들리에 불빛 아래서 그 싸구려 쇠붙이는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세상 그 어떤 다이아몬드보다 소중한 유품이었습니다. 진우 씨, 나왔어. 우리가 오기로 했던 서울에. 나 혼자 왔어. 머리핀을 가슴에 품고 저는 침대 위에 웅크리고 앉아 소리 죽여 오열했습니다. 호텔방의 고급 침구에 눈물 자국이 얼룩졌습니다. 남조선 대통령 앞에서, 전 세계 카메라 앞에서 당당하게 굴었던 철의 여인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남자를 잃고 적진 한가운데 홀로 떨어진 외롭고 불쌍한 여자가 있었을 뿐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잔인할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다 행복한 가정일 텐데 왜 나에게는 저 작은 불빛 하나조차 허락되지 않았을까? 울다가 지쳐 잠들기 전 저는 거울을 보며 다시 머리핀을 깊숙이 숨겼습니다. 그리고 퉁퉁 부은 눈을 차갑게 닦아냈습니다. 울지 마. 아직 멀었어. 이건 시작일 뿐이야. 서울에서의 2박 3일. 그 짧은 시간은 저에게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내가 파괴해야 할 것은 저 자유로운 대한민국이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만든 평양의 그 견고한 성벽이라는 것을요. 오빠가 웃으며 저를 맞이할 때 저는 더 환하게 웃으며 그를 안아줄 것입니다. 제 품속에 숨겨진 칼날이 그의 심장에 닿을 때까지 저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여동생 연기를 계속할 것입니다. 평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 저는 아래로 보이는 서울을 향해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 언젠가 다시 올게. 그때는 혼자가 아니라 이 지옥을 끝내고 올게. 시간은 잔인하게 흘렀고 평양의 공기는 날이 갈수록 더 무겁고 탁해졌습니다. 제가 악녀의 가면을 쓰고 오빠의 그림자로 사는 동안 주석단 위에는 새로운 주인공이 등장했습니다. 포동포동한 볼살, 화려한 모피 코트, 그리고 오빠의 손을 꼭 잡고 등장한 10살 배기 소녀. 김주애. 사람들은 그녀를 조선의 샛별, 존귀하신 자제분이라 칭송했습니다. 오빠는 그 어린 딸을 대동하고 열병식을 사열하며 세상 다 가진 듯 웃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 그 아이는 후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는 제 가슴을 후벼 파는 살아있는 고문 기구였습니다. 주애가 오빠의 볼을 만지며 해맑게 웃을 때마다 저는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10년 전 차가운 수술대 위에서 핏덩이로 뜯겨나간 제 아이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내 아이도 살아있었다면 저 자리에 있었을 텐데, 아니, 적어도 내 품에서 저렇게 웃고 있었을 텐데. 주석단 뒤편 어둠 속에 서서 저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주애를 향한 질투가 아니었습니다. 제 아이를 죽인 살인마가 자신의 딸에게는 저토록 끔찍한 부성애를 보여준다는 사실에 대한 구역질 나는 혐오감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관저 화장실로 뛰어들어간 저는 거울을 보며 발작적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일그러졌습니다. 왜
왜 내 새끼는 죽어야 했어? 왜 저 아이는 살고 내 아이는 죽어야 했냐고. 세면대의 물을 틀어놓고 흐느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주애의 환영이 거울 속에서 저를 비웃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 비틀린 연극을 끝내야 한다고. 더 이상 저 역겨운 부녀의 행복 노름을 지켜볼 수 없다고 말입니다. 기회는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신이라 불리던 오빠의 육체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으니까요. 최근 들어 오빠의 숨소리는 쇳소리가 섞여 거칠어졌습니다. 고도비만과 폭음, 스트레스로 인해 그의 심장은 시한폭탄처럼 위태로웠습니다. 회의 도중에도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가슴을 부여잡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지극정성으로 약과 물을 대령했습니다. 원수님,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건강을 챙기셔야지요. 걱정스런 표정으로 등을 두드려주지만 제 속마음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더 아파라. 더 괴로워해라. 내 심장이 터지는 그날이 바로 내가 해방되는 날이다. 밤이 되면 저는 서기실 깊숙한 제 방에서 비밀스러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겉표지에는 당 선전 사업 계획서라고 적혀 있지만 그 안에는 전혀 다른 내용이 담긴 검은 가죽 노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복수 노트였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제가 악착같이 모아 온 오빠의 스위스 비자금 계좌번호, 고위 간부들의 약점, 그리고 핵 개발 관련 비밀 문건들의 사본. 김정은 정권의 아킬레스건을 모조리 기록한 이 노트는 핵무기보다 더 강력한 저의 무기였습니다. 언젠가 이 체제가 무너질 때, 혹은 내가 이 지옥을 탈출할 때, 이 노트는 오빠의 목줄을 끊어놓을 결정적인 칼이 될 것입니다.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글씨를 쓸 때마다 종이가 찢어질 듯 눌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심장을 멈추게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호위사령부 창고지기로 일하던 늙은 간부 하나가 은밀히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과거 진우 씨와 친분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그가 내민 것은 꼬깃꼬깃한 쪽지 한 장이었습니다. 부부장 동지, 죽을 죄를 각오하고 왔습니다. 이걸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뭡니까? 얼마 전 호위국 지하 창고 정리를 하다가 발견했습니다. 10년 전 반동분자 황진우의 압수 물품 상자 구석에 끼어 있던 겁니다. 태우려고 했는데 글씨를 보니 부부장 동지께 드리는 것 같아서 차마. 황진우. 그 이름 세 글자를 듣는 순간 제 세상이 멈췄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나는 낡은 종이. 그것은 보위부에 체포되기 직전 기차 안에서 진우 씨가 몰래 썼던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간부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자 안에 녹음기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보위부 놈들이 증거물로 압수했다가 워낙 잡동산이라 처분을 잊어버린 모양입니다. 지금 그 상자 곧 폐기 처분될 예정입니다. 내일이면 소각장으로 갑니다. 녹음기. 진우 씨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기.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내일이면 불에 타 사라진다니.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진우 씨의 영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오빠가 진우 씨의 육체는 가루로 만들었지만 그의 목소리마저 태워버리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어디입니까? 그 창고가 어디냐고. 제 섯을 퍼런 외침에 늙은 간부가 바들바들 떨며 대답했습니다. 호위사령부 제사구요. 망각의 방이라 불리는 증거물 보관소입니다. 하지만 거긴 원수님의 특별 허가 없이는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못 들어갑니다. 게다가 입구에는 24시간 생체 인식 보안 장치가 상관없었습니다.
지뢰밭이라도 들어가야 했습니다. 오늘 밤이 아니면 영영 기회는 없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밤 내가 직접 간다. 부부장 동지. 위험합니다. 걸리면 즉결 처형입니다. 비켜라. 내 남자의 유품이다. 그걸 찾지 못하면 나는 살아도 산 게 아니다. 저는 서랍에서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을 꺼내 허리춤에 찼습니다. 그리고 검은색 후드를 깊게 눌렀었습니다. 창밖에는 10년 전 그날처럼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돕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를 비웃고 있는 걸까요?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품 회수가 아니었습니다. 오빠가 지워버린 진실, 그 금지된 기억을 되찾기 위한 저의 마지막 전쟁이었습니다. 기다려요, 진우 씨. 내가 갈게. 이번엔 절대 당신을 혼자 두지 않아. 저는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호랑이 굴보다 더 위험한 호위사령부 심장부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것이 저의 마지막 밤이 될지라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열린 결말. 비에 젖은 생쥐골을 한 채 나는 호위사령부 제사구역 지하창고 망각의 방 앞에 섰습니다. 뇌물로 매수한 경비병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녹슨 철문을 열고 들어선 그곳은 거대한 무덤과도 같았습니다. 반역자로 몰려 죽어간 수많은 영혼들의 흔적이 먼지 쌓인 상자 속에 갇혀있는 곳.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나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내 심장이 이끄는 곳, 33번 선반 구석에 처박힌 낡은 종이 상자를 찾아냈습니다. 압수물 황진우. 매직으로 갈겨 쓴 그 이름 세 글자를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10년입니다. 이 이름을 다시 마주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무려 10년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함께 봤던 낡은 USB, 그가 평소 즐겨 입던 체크무늬 남방, 그리고 손바닥만 한 검은색 녹음기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배터리가 남아있을까? 기적을 바라는 마음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치직, 치지직. 거친 잡음이 적막한 창고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꿈에서도 그리워했던 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정아, 들리니? 지금 밖에는 비가 많이 온다. 놈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오기 직전이야. 아마 이번엔 도망치기 힘들 것 같아.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잡히기 직전 기차 안 화물칸에서 녹음한 것이었습니다. 쫓기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아니, 나를 안심시키기 위해 애써 담담한 척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잡혀서 내가 먼저 가게 되더라도 너는 살아. 제발 살아줘. 나 때문에 따라 죽지 마. 악착같이 살아서 내가 악마가 되어서라도 살아남아. 그래서 언젠가 이 세상이 바뀌는 날 내 무덤에 와서 말해줘. 우리가 이겼다고. 사랑해.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해, 여정아. 탕, 쾅. 문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녹음은 끊겼습니다. 으아! 나는 녹음기를 가슴에 품고 바닥을 구르며 오열했습니다. 소리 죽여 울 수도 없었습니다.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죽음을, 그리고 홀로 남겨질 내가 겪을 고통을. 그래서 마지막 유언으로 살아라는 주문을 걸어놓은 겁니다. 내가 악마가 되어서라도 살아남은 건 내 의지가 아니라 그의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그 차가운 지하 창고 바닥에서 나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오빠의 개가 되어 짖는 것만으로는 복수가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진우 씨가 원한 건 내가 괴물이 되어 고통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살아남아 진실을 증언하는 것, 이 거짓된 왕국의 실체를 세상에 알리는 것이야말로 그를 위한 진정한 진혼곡이었습니다. 나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목소리를, 그리고 나의 고백을 세상 밖으로 내보내겠다고. 나는 품속에서 또 다른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이야기를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피 맺힌 과거와 악녀가 된 이유, 그리고 평양의 추악한 민낯을. 새벽 3시. 나는 평양을 탈출하기로 되어 있는 최측근, 나의 비밀 수행 비서를 은밀히 만났습니다. 그는 10년 전 진우 씨와 함께 탈출을 도모했던 조직의 마지막 생존자였습니다. 이걸 가져가라. 내 목숨보다 중요한 거다. 나는 진우 씨의 유품과 내 육성 테이프를 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부부장 동지는 안 가십니까? 지금이라도 같이. 그가 물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못 간다. 아니, 안 간다. 내가 없어지면 오빠는 세상 끝까지 쫓아와 너희를 죽일 거야. 내가 여기에 남아서 미친 개처럼 지저대야 오빠의 시선이 나에게 쏠려 너희가 안전할 수 있어. 나는 여기서 끝내야 할 일이 있다. 비서를 떠나보내고 나는 다시 관저로 돌아왔습니다. 동이 터오고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앉아 헝클어진 머리를 빗고 붉은 립스틱을 짙게 발랐습니다. 밤새 울어 퉁퉁 부은 눈을 차가운 얼음팩으로 진정시키고 다시금 독사 김여정의 가면을 썼습니다. 오전 9시. 김정은 원수의 집무실 문 앞. 육중한 문고리를 잡기 전 나는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문 너머에서는 오빠의 거친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죽어가는 독재자의 소리. 나는 입꼬리를 비릿하게 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예전의 그 비굴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사냥감이 숨통이 끊어지기를 기다리는 포식자의 여유로운 미소였습니다. 기다려, 오빠. 머지 않았어. 내가 쌓아올린 이 모래성이 무너지는 꼴을 내가 가장 가까이서 지켜봐 줄게. 그리고 내가 마지막 숨을 헐떡일 때 귓가에 속삭여 줄 거야. 진우 씨가 이겼다고. 나는 당당하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원수님, 안색이 좋지 않으십니다. 오늘 약은 드셨습니까? 나의 상냥하고도 섬뜩한 목소리가 집무실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제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TV 뉴스 속에서 제가 대한민국을 향해 저주를 퍼붓고 미사일 발사를 지시하며 악을 쓸 때 부디 그 소름 끼치는 표정 뒤에 숨겨진 제 눈물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것은 당신들을 향한 공격 신호가 아닙니다. 제발 이 지옥을 끝내줘. 나를 여기서 꺼내줘. 라고 외치는 구조 신호입니다. 저는 여전히 평양의 차가운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제 영혼만은 10년 전 그 갈대밭을 건너 이미 당신들 곁에 가 있습니다. 진우 씨가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자유의 땅에서 부디 이 못난 여자의 이야기를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언젠가 통일의 문이 열리고 그 거대한 벽이 무너지는 날. 그날이 오면 저는 웃으며 진우 씨를 만나러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부디 안녕히.